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 대표를 맡고 있는 이종환입니다. 우리 금융산업은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변곡점을 맞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저희들이 표현하는 퍼펙트 스톰입니다. 퍼펙트 스톰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그 징후는 굉장히 짙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언론, 우리 금융산업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그러한 상황이 우리 이 산업, 금융산업에 미치는 또 파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언론으로서 또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의 우리 주제가 되는 이 부분입니다. 오늘 저희들 서울경제신문에 금융면 톱이 님 덕분에 떠오르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비자 수익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다양화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오늘의 우리 주제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2년 동안 금융의 디지털화와 이 플랫폼화가 그전에도 진행이 안 됐던 건 아니지만은 훨씬 더 그 중요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와 플랫폼화라는 게 결국에 제가 볼 땐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디지털화는 그동안 또 이런저런 자리에서 많이 거론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주제를 플랫폼에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무슨 거기서 완벽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중간에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등등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두 분의 강연을 경청하시면은 그 해답을 찾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서울경제는 앞으로도 이 서경 금융전략 포럼이 대한민국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최고의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른 아침부터 저희들과 함께 자리해 주신 많은 기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계속 오늘 오면서 오늘 주제가 금융이 이제 플랫폼과 조우하다 그랬는데 이 조우가 맞는지 이걸 자꾸 계속 생각하면서 왔어요. 이게 숙명적인 만남 같기도 하고 피할 수 없고 스쳐 지나가면 그만인 그런 조우는 아닌 것 같은데 조우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아마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조우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강연해 주실 김윤주 박사께서 아직 반환점을 돌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와 있는지, 반환점 어느 정도까지 가야 반환점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금년 신년에 아마 우리 4대 금융지주 회장님들께서 모두 신년사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겠다 이런 취지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관련 법들이 많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국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혁신 과정에서 전통적인 금융과 혁신 플랫폼과의
규제 차이로 인한 역차별 문제를 어떻게 밸런스를 잡아서 이렇게 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또 뭐 인수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각종 산업에서 그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래 주머니들을 어떻게 제거해 드릴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국회에서 지금 고민하고, 우리 김병욱 간사님이 오셨습니다만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런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들과 또 금융계 리더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들의 대부분이 플랫폼 기업이죠.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한두 개를 빼고는 다 플랫폼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특히 금융산업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기존의 금융기관들은 왜 플랫폼화를 제대로 못하고 있을까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몇 개 기업들을 얘기했지만 다 청년 벤처기업들이 금융 플랫폼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나라 금융 4대 지주를 포함한 기존의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기관들이 왜 플랫폼화를 하는데 늦고 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이게 정말 조직 문화의 문제인 것인지, 경직된 노사관계로부터 발생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주인이 없는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산업의 현실 때문에 이런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심각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의 금융산업의 플랫폼화도 좀 진도를 내놓고, 그리고 또 다른 혁신기업들도 플랫폼화를 하는데 우리 국회나 행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양쪽으로도 함께 추진되어야만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업이 금융혁신을 통한 플랫폼화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고, 또한 역차별을 주장하는 것도 옳지만, 기존의 금융산업이 플랫폼화에 먼저 앞장서는 모습, 또 그 모습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온 의견들 잘 정리해서 들어서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반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뭐 제가 발제를 합니다마는 뭐 짧은 시간이고 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 여건, 그리고 그런 거시경제적 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금융감독과 관련된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금융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그리고 최근에 공급망 차질, 그리고 국지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함께 나타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풀렸던 통화 공급이 수속이 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의 불확실성과 부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후에 있었던 이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보면
한 1년에 오일 쇼크, 그다음에 79년쯤에 제2차 오일 쇼크, 그리고 1991년 중에 걸프전, 그리고 2008년쯤에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을 거치는 전후에 크게 나눠보면 한 4번의 큰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경기 침체를 보면 훨씬 더 그 진폭이 큽니다. 그런 과정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제로금리 정책, 소위 퀀터터티브 이징이라든 이런 새로운 어떤 금융 정책에 있어서,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수단들이 동원되는 것들이 이번 코비드-19에서 훨씬 더 확대되면서 그 여파가 현재 금리의 급속한 상승 국면을 예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국지적인 문제, 그리고 글로벌 밸류 체인의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또 풀린 통화에 의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미국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을 8.5%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과정에서 늘 보면 통화가 기축 통화국으로 이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보면 신흥국의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늘 리스크가 확대가 됐습니다. 국지적인 갈등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G2라고 하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들이 계속 둔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신흥국의 주식 채권 같은 그러한 자본 거래에 있어서 자금들도 특히 올해 들어오면서 많은 자금 유출,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자금 유출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거시 경제, 세계 경제적 측면에서 국내 거시 경제 현황을 보면, 물론 저희가 그동안에 외환위기 이후에는 많은 노력을 해서 환율이나 외환보유고 측면에서, 특히 외환보유고 측면에서 저희가 고관을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가능한 한 어떤 경제적 외부 충격에도 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최근에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좀 원화 가치가 많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과 관련해서도 다른 신흥국 경제라든지 이런 것에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저희가 조금 양호합니다만은 여전히 주식 자금들이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당분간 채권에 대한 것도 조금 유출이 이루어지다가 다시 순유입, 약간의 순유입으로 전환은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잠재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한 1970년대에는 거의 한 13% 정도의 잠재 성장률을 보이다가 8, 90년도에는 한 8, 9% 잠재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저희 잠재 성장률이 한 2.5%, 2%에서 2.5% 사이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여러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2030년대에 가면 결국은
1% 이하의 0% 수준의 그 1% 이하의 경제 잠재 성장률로 조정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거기에는 인구 구조적 측면도 상당히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생산 가능 인구가 그 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를 보면 결국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이 아주 급속히 나타나고 있는 걸로 통계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2027년이나 8년 정도 돼서 우리 전체 총 인구가 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과정에서 그 해외 노동력의 유입이 그 유지가 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작년에 일시적으로라도 총 인구가 주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코로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또 저금리 과정에서 가계부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과정에서 그 중소기업들이 중소소상공인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계 기업도 좀 많이 늘었고 특히 그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어느 나라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GDP 대비 가계의 비금융 자산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선진 경제는 늘 그 금융 자산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금융 자산보다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2배가 넘고 영국도 어느 정도 차이는 축소되어 있습니다만은 금융 자산이 비금융 자산보다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높습니다. 독일도 그렇습니다. 독일은 좀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호주가 최근에 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호주가 좀 비금융 자산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저희한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게 일본입니다. 일본은 1990년에 비금융 자산이 가계의 한 68%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GDP 대비로는 한 400%를 비금융 자산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잃어버린 3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GDP 대비로는 204%로 줄고 금융 자산이 오히려 비금융 자산보다 높아지는 일반적인 선진국 그 가계 자산 구성 비율로 변화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작년 말에 보면 그 가계의 비금융 자산,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일본이 1990년대와 비슷합니다. 한 400%, 4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계의 전체 자산 중에서 비금융 자산 비율이 한 68% 정도 됩니다. 반해서 가계의 금융자산 비율은 234%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이 1995년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총 인구가 주는데 한 15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을 하면서 한 8년 정도 지나면 예상으로 보면 좀 더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만 한 2007년 정도면 총 인구가 줄기 시작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전체적인 부동산 또 금융자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결국은 일반적인 선진 경제로 수렴을 해간다는 가정을 해보면 금융자산이 훨씬 더 좀 빨리 증가하면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좀 차로 낮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산업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 그 일본의 GDP 성장률과 인구 구조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1995년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을 하면서 2010년도에 총 인구가 이제 줄고 그리고 GDP 잠재 성장률, GDP 성장률과 보면 잃어버린 한 20년 전까지는 전체적인 거시경제 지표가 그 실질 경쟁률 0.5% 증가에 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1%에 경상 성장률 마이너스 0.5%가 1990년서부터 2010년까지의 일본 경제의 전체 평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미국을 보면 사실은 미국은 여전히 상당한 정도 이코노믹 레질리언스 소위 회복 탄력성이 어느 선진국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80년대 90년대에 미국이 기존의 전통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일본, 한국으로 그런 그 산업들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소위 IT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모든 원천들이 미국에서 진행이 되면서 최근에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과연 우리가 계속적으로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사실은 우려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1년에 최근에 이제 이민들이 좀 억제가 되면서 그렇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 1% 수준의 인구 증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0.6%, 7%로 줄었습니다만은 그런 인구의 전체적인 유동성이라든지 또는 산업에 있어서의 핵심 산업에 있어서의 원천적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들을 보면 미국 경제의 전체적인 리질리언스는 오히려 한국 경제보다도 더 나은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전체적인 디벨롭먼트 어카운트를 보면 미국을 100으로 놨을 때 우리가 그동안 한 1990년대에 비교를 해보면 휴먼 캐피털과 관련해서는 거의 미국 수준에 와 있습니다. 많이 88에서 99로 발전을 했는데 이 휴먼 캐피털은 결국은 교육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나타내는 건데 반면에 토탈 팩터 프로덕티비티 쪽은 여전히 좀 많이 낮습니다. 이게 결국은 노동 생산성이라든지 자본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인데 결국 우리가 줄어드는 인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산업적 측면에서 자본 생산성이라든지 또는 지적 자본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의 우리 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정력을 유지해 나가는 데에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분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도 결국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확대를 해서 결국 이러한 팩터 프로덕티비티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지
우리 금융산업이 대외적인 경쟁력을 유지를 하고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진출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원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거시경제, 글로벌 거시경제 그리고 국내 거시경제 여건에 비추어서 저희가 한국금융감독과 관련해서는 우선 우리가 이 금융규제 그리고 금융감독이라는 것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금융 상품이라는 건 사실 눈에 안 보이죠. 다 계좌 이체를 통해서 돈이 흘러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금융 상품은 냉장고나 텔레비 사듯이 사가지고 이렇게 비교해보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그리고 계약을 하면 보험 계약 같은 경우는 30년, 50년을 합니다. 그러한 그 금융시 상품 시장에서의 특성에 비춰보면 결국은 법적 안정성 그리고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금융시장 산업은 저희는 존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예측 가능성, 그 신뢰는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법적 안정성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감독 행정과 시장이 운영되어야지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금융시장 산업이 존재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그 법과 원칙이란 측면에서의 감독 그 방향을 우리 꾸준히 견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 가지 이 금융 거시경제적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에 대응해서는 가계 기업에 대한 부채 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이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안으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는 금융 상품 자체가 서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비대칭성에 따라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 감독 당국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최근에 감독 제재에 대해서 좀 많이 바꿨습니다. 명칭도 바꾸고 그 중에서 특히 그 금융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리에이송 소통 협력관 제도를 운영을 해서 사전적인 리스크 파악 그리고 또 에러에 대한 파악 그리고 검사 제재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사전적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감독 당국이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자체적인 검사 감독 이전 단계에서 자체적인 내부적 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또 스스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전적인 협조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디지털 플랫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그 기존의 금융회사들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저는 누차 이미 저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서 말씀했었습니다만 동일 기능 동일 규제라는 것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의 디지털 혁신이라는 게 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디지털 혁신을 포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금융 산업의 시장에 반영을 하되 혁신을 통한 규제 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서는 넓고 평평한 운동장에서 동일한 어떤 잣대에 따라서 각자의 영업 활동을 또 그리고 새로운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제도적 규율 체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일본의 금융 서비스 관련된 최근에 법들도 참고를 해서 관련 법제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IMF에서 빅테크 규율 접근 방식이라고 해서 단기적으로는 공시 강화하고 중기적으로는 행위 준칙을 제정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 규제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단기적인 공시 강화에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 단계로 중기적인 측면에서의 행위 준칙들이 이러한 새로운 규율 체계의 도입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 단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금융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 그 새로운 부가가치를 통해서 새로운 젊은 인재들이 고용돼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산업으로 평평하지만 더 넓은 운동장이 만들어지는 그런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플랫폼에 관해서 논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크게 4가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3년 동안 금융업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특히 플랫폼을 중심으로. 두 번째는 그러면 미래에는 누가 승리할 거냐. 그리고 세 번째는 승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마지막으로는 여기 계신 리더분들의 역할이 무엇일 거냐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었냐. 크게 4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기업들의 약진이 있었고요. 디지털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기관들도 빠른 속도로 플랫폼화를 했었고, 또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의 속성이라는 게 잘하는 회사들로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그런 현상이 점점 더 발견되고 있고, 또 규제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속도들이 또 더 빨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숫자들을 중간중간 보셨겠지만 최근에 정리를 해보니까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기업들은 디지털 네이티브한 기업들이고요. 회색으로 표시된 기업들은 전통 금융기관들입니다. 4대 금융지주와 4대 디지털 네이티브 회사들의 밸류를 합쳐보면 약 80조씩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밸류상으로는 이미 시장을 양분한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 플랫폼 얘기를 저희가 계속 했지만 이미 카카오뱅크 같은 회사들은 공시 자료에 보면 10% 이상을 플랫폼 수익이라고 공시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카카오뱅크에서 금융 활동을 하시면서 카카오가 중개해주는 수많은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하나의 플랫폼 모델로 공시하고 있고, 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앱으로 등장하면서 그 앱 안에 증권, 은행, 송금을 다 넣어가면서 이렇게 메가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변화들은 굳이 그 디지털 네이티브 회사들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대표 금융그룹들도 대표 은행 앱들, 또 페이 앱들, 또 기타 라이프 앱들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플랫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굳이 한 군데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 전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요. 좀 더 들어가서 보면 2020년도와 2022년도만 비교해 보더라도 조금 큰 회사들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디지털 회사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통 금융기관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은행의 사례를 보면 그 큰 은행들 중심으로 더 쏠리고 있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죠. 결국은 디지털이라는 게 큰 회사들한테 또 투자를 많이 한 회사들은 또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는 좀 계속 일어날 거다. 어떻게 보면 특정 큰 회사들한테는 좀 굿 뉴스이겠지만 또 이걸 디지털을 준비해야 하는 많은 회사들한테는 상당히 큰 숙제와 부담을 안겨주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의 변화에 있어서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는 아주 큰 제도 변화가 큰 역할을 했었고, 또 마이데이터라는 게 작년에 시작되면서 이런 변화를 이끌고 있고, 근데 올해도 보면 저희 디지털 자산 기본법, 아까 가상자산 얘기도 많이 했지만 이런 얘기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고, 종합지급 결제업, 즉 금융사가 아니지만 통장 개념을 가질 수 있는, 통장이라보다는 계좌죠. 계좌를 가질 수 있는 개념. 그리고
토스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기존 지주들도 할 수 있는, 금융그룹도 할 수 있는 디지털 유니버셜 뱅킹 등의 제도화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은 더 가속화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승리할 거냐? 이 가운데 박스에 쳐진 내용을 보면 과거 BCG가 분석을 한 내용인데, 평균적으로 기업들이 1이라고 봤을 때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업은 저희 맨 밑에 있는 라가르드라고 해서 결국에는 밸류가 떨어지더라. 왜? DT에 실패하기 때문에 3분의 2가 여기 캐테고리에 든다. 하지만 기존 회사들 중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머에 성공하는 기업들은 1.5배의 밸류에이션을 얻고, 디지털로 출발했지만 스케일을 만들어내는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 회사들이나 아니면 출신이 디지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온오프에서 고객의 경험을 완전히 잡아내는 소수의 회사들은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기록하더라라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걸 금융업에 접목해 보면, 예를 들면 JP모건이나 골드만처럼 전통 기업들이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를 성공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을 실제로 얻고 있고, 또 소피나 페이팔처럼 디지털로 시작했지만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만든 회사들은 또 마찬가지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얻고 있습니다. 이를 국내 모델에 적용해 보면 과연 누가 고객도 사로잡고 돈도 벌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저는 요약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내의 그 상황들을 보면 앞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얻고 있는 회사들이 둘 중에 하나죠. 저희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나 토스처럼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모았지만 아직은 수익성이 굉장히 낮은 회사들이 캔디데이트이 될 수 있고, 또 왼쪽에 보는 것처럼 전통적인 금융기업들이 수익도 많이 내지만 어느 정도 트래픽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은행의 예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은행뿐만 아니라 제가 카드를 보든 증권을 보든 다 마찬가지죠.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트래픽을 갖고 있으면서 엄청난 수익을 내는 회사는 국내에 없습니다. 누가 위닝할 거냐 모르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우측 상향으로 이동하는 회사들은 위너가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 위너의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회사들은 뭔가 좀 차별화된 모델을 가지고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 많은 회사들이 뒤처질 거다. 기존에 들었던 디지털 세계에서는 훨씬 더 숙명적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회사의 두 그룹이 있는 회사들이 성장 방식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 금융기관들은 이미 금융 상품을 가지고 저희가 고객을 유입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성 고객들을 들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고객들이 금융 상품을 가입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1년 동안 대출을 하고 1년 동안 돌아오지 않고, 카드를 발급하고도 앱에 들어와 보지 않는 고객들이 다반사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트래픽을 디지털로 끌어낼 거냐라는, 어떻게 보면 이미 금융 상품을 가입한 고객들을 디지털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저희는 더 해야 되고, 동시에 새로운 트래픽도 부어줘야 되는 좌측의 그림이 있는 반면에, 또 우측에서 트래픽을 엄청 빌드해 놓은 우리 디지털 회사들은 수익화라는 아주 또 절대정명의 그 숙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 트래픽으로 승부를 걸었지만 그게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 밸류에이션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숙제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이 숙제들을 풀어나갈 거냐. 기존의 전통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엄청나게 많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계시죠. 당연히 그 노력은 저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트래픽을 앞으로 디지털 채널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고객을 더 부어주기 위해서는 기존 상품을 디지털화하는 것로는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추가적으로 또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저는 디지털 마케팅, 두 번째는 더 공격적으로 저희의 애셋을 오픈시키는 노력, 또 세 번째는 문화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이 이번에 슈퍼볼, 미국의 슈퍼볼 아시죠? 그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고, 그 해프타임 광고 때 나오는 그 광고가 항상 회자가 되죠. 슈퍼볼 때 무슨 광고가 있었다. 근데 이 슈퍼볼 때 나왔던 광고입니다. 코인베이스라는 미국의 그 코인 거래소가 낸 광고고요. 근데 저 광고를 잘 보시면 좀 황당한데 1분 동안 바코드만 지나갑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하나밖에 없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찍어보는 행동 말고는 할 수 있는 행동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찍으면 앱을 다운로드 받게 돼 있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로그인을 하면 코인을 선물로 줍니다. 근데 저 광고가 전 좋다 아니다를 떠나서 디지털에서 트래픽을 모으는 게 목적이었다면 우리 상품이 좋습니다를 광고하지 않고 실제로는 저 광고를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약간 이렇게 생각의 변화라는 관점에서는 저희가 전통금융기관들도 트래픽 빌드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정말 트래픽 빌드를 위한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상품 서비스 관점에서도 최근에 토스가 많은 그 고객을 끌어낸 상품들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상품들이 많습니다. 이자를 매일 준다. 또는 들어와서 누를 때마다 10원씩 혜택을 준다. 사실 전통금융기관 생각해보면 굉장히 작은 요소지만 사실 고객들 입장에서는 매일 들어올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서비스도 얼마든지 트랜스포메이션 해볼 생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창조적 자기 파괴라는 거는 골드만이 이 좌측에 보는 게 골드만의 사업 영역인데 초록색으로 칠한 영역은 전부 다 디지털화 플러스 플랫폼화를 했습니다. 골드만이 갖고 있는 자산을 전부 다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고객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자기 자료를 거의 다 공짜로 보고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가다가는 플랫폼화에서 실패하겠구나라는 고민에서 나온 그 변화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최근에 보면 뭐 파스라든지 바스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뱅킹 에이저 서비스 개념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델이고 최근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이 다시. 또 하나는 앞서 뭐 가상자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는 송금 회사인데 지금 여기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으로 실제 페이를 할 수 있게끔 열어줌으로써 최근에 2배 트래픽과 매출 12%, 신규 고객을 1,600만 모으는 아주 제2의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규제상으로 아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규제들을 좀 풀어달라고 많은 기업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인재 전쟁에서 너무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어디까지 해보셨냐? 사실은 노조도 있고 제도도 있으니까 하시던 대로 하시면서 인재를 뽑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위터는 아예 출근할 필요가 없다. 집에서 평생 일해라 라는 오퍼를 주고 있고요. 제가 다니는 BCG만 해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1년에 여러 번 휴가를 줍니다. 가야 되겠다고 하면. 그리고 JP모건도 보상 체계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들 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는 훨씬 더 기존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이렇게 사람을 계속 수혈을 해야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변화들을 디지털 관점에서 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중요하고 어려운 숙제들이 저희 전통금융기관들만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에서도 굉장히 고민들은 많고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래픽을 많이 모아놨는데 실제 그 고객이 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워낙 가벼운 상품들을 쉽게 팔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잘 못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중개 수수료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익을 많이 못 내는 경우도 다반사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수익을 더 창출해낼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M&A나 파트너십을 더욱더 확대할 거냐, 또 성장의 스피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글로벌을 할 거냐라는 고민들이 따라와야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 플랫폼 기업인데 도대체 어디까지 유통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내 상품을 팔아야 되냐. 근데 이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는 훨씬 더 많은 진도가 나간 유통회사들을 보면 좀 명확한 답이 있죠. 결국엔 유통 경쟁을 계속 하다 보면 유통 마진은 계속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편의점은 40%의 자사 브랜드를 팝니다. 요즘 가보면 뭐 우유, 야구르트 다 편의점 브랜드를 그냥 사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에 가도 피자부터 시작해서 다 자기 브랜드죠. 그리고 이커머스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많은 상품을 깔아놓고 고객을 들어오게 한 다음에 유통마진 더하기
제조와 운영 마진을 다 먹기 위한 자기 상품을 팔아내야 되고요. 당연히 디지털 기업도 이런 흐름들을 가서 수익을 내줘야 될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디지털 회사들이 빠른 성장을 하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죠.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에퀴티 자체가 돈이라는 겁니다. 그 자산을 활용해서 훨씬 더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퀘어는 호주의 BNPL 사업자 1위를 인수했고요. 29 빌리언이니까 저희를 보면 35조 정도를 주고 최근에 인수를 했고, 소피나 지코 같은 미국의 디지털 은행들은 아예 지역 은행을 인수를 합니다. 지역 은행을 인수하는 이유는 라이센스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북을 가지고 핀테크 사업을 훨씬 더 수익을 화를 내기 위한 노력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노력들이 국내에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누가 먼저 이런 노력을 해내느냐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 회사들도 재평가받기 위한 방법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확산인데, 레볼루트나 N26, 저희 국내 라인은행도 지금 빠른 속도로 글로벌 확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에 포커스되어 있는 디지털 회사들이 저희는 이런 노력들을 더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문이 또 닫히고 있거든요. 각 나라들도 다 디지털 자이언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뒤늦게 또 글로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가속화가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디지털 기업도 그들만의 숙제, 전통 기업도 또 그들만의 숙제, 그걸 극복함으로써 누가 수익화와 플랫폼을 다 얻어내느냐.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거길 위해 달려가고 있죠. 지금 그 소수의 회사들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거다.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회사의 명들은 각 산업마다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CEO분들은 우리 회사는 어디 속해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모두가 위너가 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위너가 되지 못한 회사들은 어떻게 차별화돼서 여기서 서바이브를 할 거냐. 다만 예전보다 차별화하기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은행이 지역 기반으로 영업을 한다? 디지털 시대 전에는 가능했죠. 그리고 저희는 말하는 지역 저희 저축은행들 가능했죠.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로 상품이 팔리기 때문에 내 지역을 지킨다라는 차별화 모델은 없어졌거든요. 그럼 뭘로 차별화할 거냐가 훨씬 더 난이도 높은 숙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4대 금융그룹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M&A의 역사였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코비드도 있었고 M&A가 굉장히 좀 주춤하고 있죠. 근데 저는 곧 전통 산업, 디지털 산업을 넘는 새로운 M&A 시장이 열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측 위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는 그냥 노력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과감한 M&A를 통해서 그런 스케일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해낼 거냐의 게임이 본격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위너가 아닌 회사라고 하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런 전략들을 모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위너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측면입니다. 맥락은 좀 다르지만 한 가지 또 고민해봐야 되는 거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플랫폼화가 주는 양극화의 이슈인데, 결국엔 60대, 70대 분들 플랫폼 사용을 거의 안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특히 70대 이상 분들 안 하는데 어떻게 이런 분들을 계속 저희가 금융업 관점에서 케어할 거냐. 그리고 또 중금리 대출 많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시장 수요 대비는. 이런 부분을 채워나갈 거냐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너무 경쟁에 치우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소외될까 걱정이 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맺은 말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사진에 보이는 운동이 뭔지 아시나요? 저희 로잉이라고 하죠. 로잉. 근데 이 로잉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게 모두가 뒤를 보고 노를 젓습니다. 유일하게 앞을 보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죠. 그분이 캡틴이고 컥스라고 부릅니다. 컥스가 하는 일은 단 두 가지입니다. 방향을 얘기해주고 속도를 정해줍니다. 더 빨리 가야 된다. 아니면 여기서 너무 힘을 쓰면 안 된다라는 속도와 지금 가는 방향이 틀렸다. 왼쪽을 더 져라, 오른쪽을 더 져라. 정해줍니다. 그리고 손발을 맞추도록 도와주죠. 결국에는 저희 금융그룹들 그리고 디지털 회사들이 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최고 경영자들은 뭘 해야 될 거냐. 지금 이제 컥스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은 달려가죠. 하지만 어디를 보고 달려갈 거냐, 또 어느 속도로 달려갈 거에 대한 그런 뷰를 가지는 게 경영자들의 역할일 거다라고 마지막 맺은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